예, 이번 시간에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중에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고용과 관련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용이 증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굉장히 많이 크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적용 대상 법인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입니다. 다른 세액공제들은 업종이 제한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해서만큼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뺀 나머지 모든 업종들 다 해줍니다. 지역 제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해줍니다. 근데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지역 제한이 약간은 있지만 다른 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폭넓게 해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세액공제는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합니다. 직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해줍니다. 자, 상시 근로자에 대한 개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건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상시 근로자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데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그다음 감면병 지역에 대한 세액 감면, 뭐 이런 부분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나왔었죠. 그리고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적용할 때에도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이 감소하면 적용을 배제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중견기업일 때. 그런 부분에서 상시 근로자에 대한 개념들을 나왔지만 제가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근데 고용증대 쪽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한 인원이 청년과 관련되느냐, 청년 외의 근로자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인원수의 증가한 인원수 기준으로 청년인 경우에는 40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가 되고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수도권 내에서는 1,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수도권 밖에는 1,200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청년 외에는 기본적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중견기업은 450, 중소기업은 700만 원, 수도권 밖에는 77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 근로자 1명, 그 다음에 청년 외 근로자 1명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수도권 아니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1,100만 원과 수도권 안에서 700만 원 해서 1,800만 원을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사람 한 사람 증가했는데 이만큼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것은 굉장한 혜택이 되겠죠. 그래서 고용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챙겨보셔야 됩니다. 자, 청년 등에 대한 범위를 한번 보면 청년은 29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병역 기간을 차감하고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 당시에 29세 이하인 사람들을 청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한 판단은 매달 말일 기준으로 계속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다음에 고엽제 후유증의 중증 환자로서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청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9세 이하인 사람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만 30세가 안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29세 생일은 지났고 3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렇게 적용을 해주는데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세액공제 받은 과세 연도와 다음 과세 연도까지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1년 동안 추가로 세액공제를 더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2년 동안 적용해 줍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2년 동안 추가로 더해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청년 1명 해서 수도권 내에서 1,100만 원 세액공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고용이 감소되지 않고 증가하지도 않았지만 고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면 19년도에 세액공제 받았던 1,100만 원을 2020년도에 한 번 더 1,100만 원 해줍니다. 자, 중소기업이면 2021년도에도 한 번 더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고용이 감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 물론 이제 고용이 감소되면 2년 내에 고용이 감소되게 되면 세액을 추징합니다.
추징합니다. 자, 보통 세액공제해 준 부분을 추징할 때는 추가 납부세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같이 추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고용증대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자 상당액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엄청난 혜택이 되겠죠. 자, 고용증대에 대한 세액공제가 굉장히 큰 혜택이기 때문에 고용이 증가했는지 안 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 갖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액공제 혜택이 엄청나게 크지만 최저한세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회사들은 최저한세로 인해서 2월 공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2월 공제가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고용이 감소해서 추징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적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이 그 세액공제 중에 소득세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2월 한 후에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중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감소한 경우에. 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년도에 청년이 1명 증가를 했습니다. 청년 1명 증가 해서 세액공제 금액이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00만 원인데 이 중에 실제 공제한 금액은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한 금액은 500만 원을 공제를 하고 2월을 한 부분은 60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월은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을 2월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20년도에 와서 청년이 감소했습니다. 고용이 감소했다라는 거죠. 감소해서 0.5명이 감소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0.5명이 감소하면 1,100만 원 중에 0.5명에 해당되는 부분은 추징을 하겠죠. 그죠? 추징을 합니다. 그러면 550만 원을 추징을 해야 되겠죠. 추징세액이 550만 원이 됩니다. 자, 이 550만 원에 대한 추징세액을 우리는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서 추징을 할 거냐 아니면 2월 공제 금액에서 줄일 거냐라는 부분으로 해야 될 겁니다. 공제 금액에서 줄일 거냐 아니면 2월 공제 금액에서 줄일 거냐. 만약에 2월 공제 금액에서 줄인다면 2월 공제 금액이 6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냥 추가로 납부하실 부분 없이 2월 금액을 50만 원으로 이렇게 줄여놓으면 되겠죠. 그렇지만 행정 해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2월 된 세액에서 차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550만 원 추징하는 부분은 2019년도에 공제받았던 이 500만 원을 2020년도에 납부해라라는 겁니다. 납부하고 50만 원 더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 부분은 2월 금액에서 줄여라라는 겁니다. 그죠? 50만 원 줄이면 550만 원이 2월이 되어 있겠죠. 2월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이 2월 세액은 다시 20년도에 법인세 신고할 때 2월 공제를 신청하면 되겠죠. 2월 공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2월 공제 신청해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을 때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은 세액과 2월 금액이 동시에 있는 상태에서 사후관리로 고용 감소됐을 때 어느 것부터 먼저 정리할 거냐 하는 건데 세액 공제받은 것부터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는 느낌은 듭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증대되면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고용 감소가 됐을 때 2월 된 부분, 지원을 해준 부분을 뺏기보다는 2월 금액을 조금 줄여주는 게 오히려 나을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고용 감소에 대해서 너무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세액 공제해줬던 거 취소시켜서 다시 납부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그래서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라 뭐 이런 취지가 깔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상시 근로자에 대한 범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체결한 내국인
이고요. 내국인 근로자 중에 다음의 근로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제외합니다. 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보다 작게 계약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보통은 8시간 계약하도록 되어 있죠. 근로하도록 되어 있죠. 계약서상에 8시간 근로인데 그러니까 하루에 뭐 5시간만 근무한다든가 6시간만 근무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을 시킵니다. 물론 포함을 시킬 때 8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6시간 일하는 사람하고는 인원수를 똑같이 계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계산 방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법상에 임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제외합니다. 그리고 직계존비소 관련되는 분들, 친족 관련되는 분들, 4번에 해당되는 최대 주주와 관련 있는 분들은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자, 회사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무조건 자동으로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가입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아예 가입을 안 하도록 돼 있죠.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건강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요건들이 충족된 사람을 상시 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내외에 다수의 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정대세액 공제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요는 내국법인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과세 연도 대비해서 증가한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수도권 내외 모두 증가한 경우를 포함한 전체 청년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은 수도권 내외를 구분하여 증가한 상시 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하되 수도권 외 청년 상시 근로자 수 증가분에 대하여는 청년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죠. 이거는 뭐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데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라고 하면 우리 세무법인 같은 경우에 많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무법인이 서울에 있는데 지점이 각 그러니까 수도권 외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정대세액 공제는 지점별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전체 법인에서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 그 증가한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와 수도권 밖에 있는 경우가 달라지겠죠. 공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나온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본점과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고용정대 판단은 전체 합쳐서 판단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최저한세 적용이 되고요. 농특세 적용이 됩니다. 미공제세액은 10년간 2월에서 적용을 해줍니다. 자, 중견기업이 세액 공제 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경우에 추징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중견기업이 고용정대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후에 다음 과세 연도 이후에 규모 확대로 인해서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제 추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 연도에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추가적으로 2년 동안 공제는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중견기업으로서 쭉 적용이 되어 오다가 규모가 증가돼서 중견기업이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나오면 고용이 감소되지 않으면 고용이 감소된 경우에만 추징하도록 돼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2년 동안 더 공제를 해주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교재에 있는 그러니까 고용정대와 관련되는 세액공제 사례는 우리 그 국세청에서 그러니까 제시한 사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제시한 사례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 보시면 476페이지에 우리 사후 관리로 인해서 고용 감소 추징세액을 계산하는 방식들을 아주 자세하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자, 이 부분들 한번 챙겨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우리 교재는 그러니까 484페이지에 실무 사례에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 상담센터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 자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총 사례는 6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2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이 상시 근로자가 증가하고요. 청년이 증가하고 청년 외가 증가했을 때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8년, 19년, 20년 해서 19년도에 보면 20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 고용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청년 증가가 2명에서 5명 늘었으니까 3명이 증가했고요. 청년 외가 1명에서 3명에서 2명 증가했죠. 증가해서 총 5명에서 세액공제 금액 4,700만 원 신청했습니다. 수도권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19년도에서 20년도는 어떻게 되죠? 4명 늘었고요. 그죠? 4명 늘었고 3명에서 1명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증가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2020년도에는 20년도에 증가된 부분이 있죠. 4명과 1명에 대한 총 5명 세액공제 당연히 5,100만 원 당연히 적용을 받는 거고요. 그죠? 당연히 적용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세액공제 4명 1명 증가했죠. 상시 근로자, 청년 근로자 감소하지 않았을 때 19년도에 공제받은 금액을 한 번 더 공제해 준다라는 겁니다. 19년도 때 얼마 받았죠? 3,300, 1,400 해서 4,700만 원 공제받았죠. 한 번 더 해줍니다. 한 번 더 해준다는 의미는 4,700만 원과 5,100만 원에서 총 9,800만 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용이 감소하지 않으면 엄청난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징할 세액,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가했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는 증가하고요. 청년 증가하고 청년 외가 감소했습니다. 자, 18년도에서 19년도 증가된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4,700만 원 계산이 되고요. 자, 20년도에 보면 청년 근로자가 4명 늘었습니다. 자, 20년도에 청년 외 근로자가 1명 감소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총 3명이 늘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고용이 전체는 늘었기 때문에 자, 20년도에는 4명 증가했고 1명 감소했습니다. 총 3명 늘었죠. 그래서 청년 3명 기준으로 해서 1,100만 원 해서 3,300만 원을 세액 공제해 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 청년 4명이 늘었다고 해서 4명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도는 전체 근로자 수 한도로 갑니다. 증가한 상시 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명을 기준으로 세액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증가된 세액 공제 3,300만 원 적용하고요. 2차 연도는 어떻게 되죠? 2차 연도. 자, 4명, 1명에서 3명이, 총 3명이 증가했죠. 상시 근로자, 청년 근로자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공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총 4,700만 원을 한 번 더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2020년도 납부할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근로자 수 청년 4명, 청년 외 1명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총 3명 증가했죠. 납부 금액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청년 상시 근로자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총 사례는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2가지만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사회보험료 관련해서는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상당액에서 국가 등 지원 금액을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100% 세액 공제가 되고요.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 외의 근로자가 증가해서 부담하게 되는 사회보험료 있겠죠. 거기에 국가 등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50%,
신성장 사업은 7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이 증가했을 때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상시 근로자에 대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중에 근로자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제외한다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우리가 고용정대세액공제 적용할 때 했던 분들 있죠. 그분들하고 동일합니다. 고용정대세액공제 적용할 때 했던 상시 근로자와 그러니까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할 때 상시 근로자 범위가 동일한데요. 마지막 6번째가 다릅니다. 자, 5대 보험, 그러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 다음에 또한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따라 붙는 장기요양보험이 있었죠. 그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올 수 있냐 하면 60세 넘은 분들 있죠. 60세 넘은 분들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예 대상이 아니죠. 가입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보험료 중에 하나라도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아예 배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고용정대세액공제 근로자하고 약간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유지 추가 공제 부분입니다. 세액공제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고용이 감소하지 않으면 세액은 한 번 더 공제해 줍니다.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준다. 그리고 청년의 범위는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보험 신규 가입 세액 공제입니다. 10명 미만의 근로자 수와 과세표준 5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는데요. 2020년 1월 1일 고용 중인 근로자 중에 12월 31일까지 신규로 가입하면 2년 동안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50%를 공제를 해줍니다. 자, 신규 가입 대상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 120%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을 해줍니다. 자, 고용정대세액공제와 중복 가능하고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감면과도 중복이 됩니다. 최저한세 적용이 되고요. 농특세 비과세 됩니다. 자, 농특세 비과세 됩니다. 고용정대세액공제는 농특세가 과세되지만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농특세가 비과세 됩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이 되느냐는 건데 외국인 근로자도 소득세법에서 거주자에 해당이 되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시켜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 계산입니다. 당초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었지만 연속 갱신으로 연속해서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을 시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월말 퇴사자는 매월 말 현재 인원수에 포함을 합니다. 매월 말일자에 퇴사한 직원들은 인원수 포함됩니다. 말일자 기준으로 모든 인원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 직전 월까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월 1일부터 2월 말일 사이에 퇴사를 한 직원들은 그 2월달 직원 수에서는 제외됩니다. 근데 말일날 퇴사한 직원은 2월달 근로자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 과세 연도에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 연도의 월수라고 하는 부분은 사업 개시일 이후 당해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사업 개시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재의 내용을 잠깐 한번 보면요. 자, 교재 내용에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페이지에 보시면 8번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그 개시한 당해 연도에 대한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계산할 때 해당 기간의 개월수는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해당 과세 기간의 개시일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한 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개업한 날이 아니라 과세 기간 개시일이다라는 거죠. 법인은 당연히 사업자 등록 신청한 때부터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법인 설립 등기일부터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가 임대료 인하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보시면 상가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자격이 있죠. 소상공인으로서 요건을 갖춘 사람들, 이런 요건들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동일 건물에서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계속 임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종 배제 업종을 영위하지 않고 임대인과 특수관계 없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외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하의 계산 방법은 자, 보면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대료 인하 직전에 지급해야 되는 임대료에 따라 계산한 21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 인하된 임대료, 인하되기 된 전 임대료하고 인하된 임대료하고 차이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이죠.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하고 농특세는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의 50%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액공제 적용 배제 사유가 되겠습니다. 보증금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하면 취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료 정액 상한입니다. 그것보다 많이 증가시키게 되면 세액공제를 적용 배제한다라는 겁니다. 자,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신청 절차, 제출 서류가 되겠습니다. 우리 법인세 확정 신고할 때 신청하시면 되고요. 서류는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20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 계약서 제출해야 되고요. 갱신했다라고 하면 계약서 사본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확약서나 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당연한 거고요. 세금 계산서, 계좌거래 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명서, 그 다음에 소상공인 또는 이제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받은 서류, 이 서류도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서류는 위에 있는 서류들은 임대인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지만 마지막에 있는 서류는 임차인이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신고 특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을 합니다. 자, 세액공제 중복 적용되고요.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합니다. 미공제 세액에 대해서 2월 공제되고요. 농특세 과세됩니다. 자, 지금까지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